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 정부 시기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목적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남북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다른 한 가지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불리죠. 위기를 조장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죠. 아쉬울 때죠. 구별하긴 쉽죠. 경제적 위기가 있다. 그때는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 있었죠. 김영삼 때와 문재인 때,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그리고 이제 아쉽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단절을 하려고 하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남북 관계가 고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투쟁하고 전쟁까지 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요. 실패해서 한국과 교류하는 거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 물론 북한도 변할 수는 있죠. 뭐 계속 그냥 이대로 갈 수도 있고, 국제사 변하기 위해서는 또 국제사회로부터 용인받아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일환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이 할 일은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침공할 수 있고, 또 침공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해서 침공할 거니까 한미일 이제 연합전선을 잘 구축하고 한미일 연합군 만들면 더 낫다고 했죠. 그것 외에는 뭐 특별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북한을 상대로. 북한이 뭐 아쉬워서 접근하면 좋냐는 거예요. 큰 손해만 나죠. 또 이제 위기가 끝나면 단절하려고 할 거고, 다 손해죠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자. 껍데기 세력. 한국 내부도 살펴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 시기는 껍데기 세력의 부흥기였다. 전성기는 아니죠. 전성기는 그리고 김영삼 때나 뭐 그럴 때죠 뭐. 국민의힘의 뿌리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위축되어 갔고,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은 껍데기 세력의 천국이 되어 있었다. 그렇죠. 뭐 김영삼 때 보면 껍데기 세력이 천국이 되었죠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각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없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부상하는 인물이 없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민의힘 지지 기반 누군가요? 유권자의 40%에 해당하는, 국민의 40%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입장에서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면모를 보이는 인사를, 그게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뭐 비슷하게 생겼건 핏줄이건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이력이건 그런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뜨지.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사람 인사가 있었냐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기 뭐 잘 없었다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뜨는지,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이 안 찬다 이거죠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 대표이사로 부각되는 일은 없었다. 껍데기 세력이 부인기였는데 뭐 그런 인사들 중에서, 껍데기 인사 중에서 뭐 국민의힘 대표 인사로 부각되는 일은 없었죠. 국민의힘에서 껍데기 세력 인사가 부각될 가능성은 없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본래 국민의힘에서 껍데기 세력은 민주당 출신 인사인 김영삼계에서 비롯된다. 김영삼이 군사정부를 계승하여 개혁정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포퓰리즘 정부가 된 뒤 IMF 사태가 일어나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내세운 일을 수치로 생각했다. 부끄럽게 생각했죠 뭐. 그 김영삼은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거죠.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세월이 흐르면 싫어하는 또 감정도 사라지는 법이니까 관심이 싫어하는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대통령을 소재로 하는 후행 시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2024년 2월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대표 인사인 이승만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다. 그렇죠. 얼마 안 됐죠. 2년 전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의 관객수는 공식 집계 117만 명을 기록했다. 영화가 상영된 기간은 2개월이었다. 100만 명 넘어가면 대박이잖아요. 대박이 터진 거죠. 누가 주로 보나요? 정치 영화를 주로 이제 관람하는 인사는 정치 관심 있는 이고 정치 관심 있는 세력은 두 세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는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이승만을 소재로 영화를 만드니까 관람하잖아요. 히트를 친 거죠. 그래요. 그럼 김영삼을 보자는 거예요. 2026년 1월에 껍데기 세력 대표인사인 김영삼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다. 얼마 안 됐죠. 뭐 2달 전이죠. 뭐. 이재진 감독은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의 관객수는 공식 집계 기준 1140명을 기록했다. 관객이 없어 16일 정도 상영되다가 중단되었다. 그래요. 뭐 김영삼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없죠. 그 다음 단계가 뭐라 했나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김영삼계 정치인들이나 김영삼의 지인들이 주로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1000명이면 뭐 그렇죠. 뭐 누가 관람했겠어요. 김영삼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관심 가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냥 김영삼계 정치인들이나 뭐 김영삼과 어떻게 뭐 얽히고 설킨 뭐 지인들이겠죠. 한 1000명 정도 봤다는 거예요. 이승만과 비교하면 몇 배인가 이승만이 1000배죠. 1000배 관객수 차이가. 잊혀진 줄 알았으면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 영화에 투자하는 이들의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뭐 당연하죠 뭐. 제목이 뭔가요? 잊혀진 대통령이잖아요. 영화 감독도 이거 한국인들이 관심이 없다. 김영삼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 관심이 없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뭔가요? 실패한다 이 말이죠. 흥행에서. 왜 만들어요? 실패할 줄 알면서. 영화 만들 때 제법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근대국가 수입 세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들어 히트 치려면 그렇죠. 정치 영화 이런 걸 소비하는 세력 인사들은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 아니면 공산주의 세력 인사겠죠. 근대국가 수립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 히트친다. 그거 당연하죠.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일을 상대로 만들어야죠. 근대국가 수립에 누가 기여했나요? 근대국가 수립은 이승만이 했고 산업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한 정부는 군사정부잖아요. 사실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죠. 또 박정희는 또 많이 다루었잖아요.
전두환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 보라. 그 군대 국가 수립 그래 군대 국가 입장에서 그 전두환을 만든 영화는 없잖아요. 비난과 비판하는 영화는 많아도 혁명가 전두환, 무등산 아파치 전두환, 광주의 가르침을 내리다 등 적절한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일어나겠지만 흥행에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성공하죠. 반대 시각으로 만든 영화는 많죠. 어, 사실에 근거해서 뭐 날조도 많이 하지만 전두환에 대해서는 그래요. 반대 시각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승만을 다룬 영화처럼 히트를 치죠. 누가 소비하나요? 군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왜? 군사정부의 공적을 인정하니까. 물론 반대 국가관으로 전두환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도 흥행을 끌 수 있다. 끌 수 있죠 뭐.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양 세력에. 반대 시각으로 전두환을 다루는 영화는 많아.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실패한다. 이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두환을 소재로 환타지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 아 그렇죠 뭐. 반대 시각으로. 제목은 대마왕의 부활 전두환, 마기들의 지하궁전 무한사 등이 적절해 보인다. 아 환타지 영화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만들면 잘만 만들면 히트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두환은 양 세력에 의해 집중되어 있는 인사잖아요. 요즘 영화 산업이 많이 쇠퇴한다는데 그래요. 규제가 많죠. 그 규제 다 풀고 한번 전두환을 소재로 한번 마음껏 영화를 만들어 봐라. 영화계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해야지 되는 거지. 또 세월이 흐르면 또 전두환에 대한 관심도 이제 잊혀지잖아요. 지금은 전두환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고 어, 핫한 이슈가 되는 거죠. 영화 흥행 기록을 통해 확인되듯이 국민의힘 내부의 껍데기 세력에는 지지 기반이 없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껍데기 세력 대표 인사인 껍데기 세력의 원조인 김영삼이 인기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상되는 없는 국민의힘 내부 인사가 부상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껍데기 세력의 원조인 김영삼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내에서 인기와 영향력을 상실한 지 오래인데 김호성, 유승민, 허성동 등과 같은 껍데기 세력 인사들에게 무슨 지지 기반이나 영향력이 있겠는가? 뭐 어떻게 뭐 군모술수로 당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이런 껍데기 세력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김영삼 영화 김영삼을 소재로 한 영화 흥행 기록을 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를 안 국민의힘 껍데기 세력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지지하는 윤석열을 내세워 당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했다. 그럼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띄울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근데 윤석열을 띄우더라. 그럼 이제 껍데기 세력들이 윤석열을 내세우면서 다시 이제 부흥을 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등 윤석열 측근인 껍데기 세력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핵심 조직을 차지하며 당의 주류가 되었다.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서 껍데기 세력이 부흥한 것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껍데기 세력은 위축되었다. 투쟁을 통해 결집하기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의 호남의 껍데기 세력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한 친명계가 당권을 장악하면서 이낙연과 박지원 등 구태의연한 껍데기 세력은 수박이라는 멸칭 속에
정치적 존립을 위협받았다. 그렇죠. 호남계죠. 김대중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호남계 껍데기 세력 대표인사인 이낙연은 당내 경선 패배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해외를 전전하다 귀국했으나 당의 주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결국 탈당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당했으나 22대 총선에서 처참한 성적을 거두며 사실상 정치적 퇴출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지원은 껍데기 세력 투교의 유연함을 발휘하여 친명체제에 기생하려 했었고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문줄을 이어갔으나 당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된 스피커 역할에 그쳤다. 그렇죠. 한때 민주당의 정당의 주류 세력이었던 호남의 껍데기 세력 인사들은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 퇴출되거나 공산주의 세력에 기생하는 뒷방늙은이가 되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무런 힘도 없죠. 공산주의 세력, 또 공산주의 세력과 돌연변이 세력이 있죠. 살펴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NLK 공산주의 세력은 제도권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났다. NLK 공산주의 세력에 속하는 인사들이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계파는 아니었다. 전대협 출신 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한총련 출신 인사들도 있었으며 경기동부연합 인사도 있었다. 그렇죠. 예전에 다 살펴봤죠. 더불어민주당은 전대협보다는 이제 한총련이 뒤에 나오니까 뒷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주류 세력이었던 전대협 출신 인사들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았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절대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전대협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된 문재인계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한 번 정도는 더 집권해야지 뭐냐 이러면서 지지를 철회했던 거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자연히 반문재인계 전대협 출신 인사, 한총련 출신 인사, 경기동부 연합 출신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다. 그렇죠. 반문재인계 전대협 출신 인사에는 정청래, 김민석 등이 있고 한총련 출신 인사로는 강희영, 박홍근 등이 있다. 경기동부 연합 출신 인사에는 정진상, 양경수 등이 있는데 정진상은 이재명의 측근이었고 양경수는 민주노총을 장악하여 외곽에서 이재명을 지원했다. 문재인계 전대협 출신 대표인사인 임종석은 퇴출되었고 이인영과 윤건영은 더불어민주당에 기생하는 뒷방늙은이가 되었다. 그렇죠. 한때 주류 세력이었던 문재인계 전대협 출신 인사들이 이제 밀려난 거죠.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은 어쩌면 문재인을 윤석열보다 더 싫어할지도 모른다.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그래요.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도 뭐 좋아서 협력하겠냐는 거예요. 실상 이재명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왜 수사를 받게 되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같은 당 출신 이낙연이 2011년 8월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 비리 의혹을 터뜨렸고 의혹을 누가 터뜨렸냐는 거예요. 같은 당 출신 인사인 이낙연이 터뜨렸죠. 이낙연 싫어하겠죠. 2021년 10월 12일 문재인이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 누가 수사를 지시했나요? 대선 기간이잖아요. 윤석열이 지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를. 문재인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대선 결과에 맡기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과 전대협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도 큰 거죠. 문재인 때문에 졌다. 수사를 왜 직접 지시하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후 이재명은 총 7개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1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실이죠 뭐. 이재명이 범죄 덩어리라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2026년 3월 현재 이재명 재판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호남계 껍데기 세력이 퇴출된 자리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더욱 선명한 공산주의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거 호남계 껍데기 세력이 아니죠. 공산주의계 세력. 기존의 공산주의 세력이죠. 공산주의 세력은 정권을 상실하자 극단적인 정치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세력은 원래부터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2008년 이명박이 집권하자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켜 집권을 시도하려 했고, 그렇죠. 그 광우병 사태죠. 가짜뉴스였죠. 2017년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켜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한 뒤 집권에 성공했다. 계속 극단적인 정치 수단을 동원하더라. 밀란을 일으켜서 집권하려 하더라. 공산주의 세력은 정당하게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부당한 방식으로 몰아내려 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집권하는 일을 왜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럼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는 공산주의 세력이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악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국인들이 자꾸 간과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은 뭐라고 하나요? 공산주의를 감추고 싶어 하죠. 사회란 건 뭔가요? 사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사회 한 형태죠.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국가를 뜻하는지 뭐 공산주의 국가를 뜻하는지. 근데 요즘에는 현 시대 접어들면 사람들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사회주의다 이러면 공산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한국의 NL이건 PD건 다 뭔가요? 김일성 주체주의건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건 뭐 다 공산주의 변종들인 거죠. 뭐 공산주의에 속하는 것들이죠. 뭐 그걸 하면서 우리는 사회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북한도 보라는 거예요. 북한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은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라고도 얘기하고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다수 한국인들은 그런 거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공산주의 활동도 뭐라고 생각하나요? 민주주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개념과 다른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상권 분립, 선거, 정당한 절차 이런 거를 뭐 이제 민주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한국인들이죠. 근데 공산주의 활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당 국제, 상권 분립 이런 거 용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주의 활동이라고 또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상권 분립을 지키려 하지 않냐? 선거를 왜 상대방 정당을 무력화해서 자꾸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냐? 집권하려 하냐? 공산주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 말을 우리는 민주주의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국가관에 따르면 근대국가는 국가를 번영시키고 독립이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또한 국민 개인을 풍요롭게 하여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키면 나아가 인권을 보장한다. 그렇잖아요.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조선을 보라는 거예요. 조선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잖아요. 수천 년간 극복하지 못한 근대 국가를 수립하니까. 인권은 또 어떤가요? 엄청나게 보장되죠. 과거에는 그 조선의 관리들이 막 수탈하고 사람 불러다 패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했고 인권이 보장이 안 됐잖아요. 재산도 보장 안 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재산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죠. 그래 지금 한국 어떻나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 보니까 절대 빈곤 탈출하지, 인권도 크게 신장했지, 걔는 풍요로워졌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갑신정변 인사들이나 군사정부 인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혁명을 이렇게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했다. 그렇죠. 일본에 가보니까 이거 완전 신천지네?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빨리 근대국가 수립해야 되겠어. 뭐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지만 이거 근대국가 수립하지 못하면 독립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죠. 다 했겠죠. 반면에 공산주의 국가관에 따르면 근대국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공동체가 아니라 난데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비정상적인 국가이며 곧 소멸할 공동체이다. 공산주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다 있던 거죠. 뭐 시장도 있던 거고. 약간 조건들이 바뀐 거죠. 사업체도 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정부가 통제하고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고 이래서 성장을 하지 못한 것 뿐이었죠. 근데 그렇게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나타난 거다. 비정상적인 거다.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발전하고 민간기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성립되고 그 조건들 속에서 이것저것이 결합되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야말로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며 공동체를 번영시키고 나아가 인권을 신장시킨다고 생각했다. 근데 어떤가요? 근대국가는 수많은 빈민들을 발생시키며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근대국가 수립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다. 죄악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가난을 훨씬 부유해지고 인권도 보장되는데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틀린 견해이며 역사적으로 또 정반대로 밝혀졌지만 정해진 성향과 생각은 잘 바뀌지 않는 법이다. 틀린 견해죠. 또 현실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떤가요? 공산주의 국가 실상에 들어갔을 때 정반대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인권에 보장되지 않고 공산당과 공산당 당원들한테 지배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죠. 그러한 이유로 정당하게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식을 동원하여 정당한 군대국가 수립을 붕괴시키는 일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공산주의 세력에게 선거라는 절차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국가라는 거는 고대국가를 부정한 국가라는 거예요. 정부 통제, 정부를 민간보다 우위에 두죠. 안 돼. 똑같이 해. 정부 통제 안 돼. 정부나 민간이나 같은 거야. 누가 우위에 있지 않아. 각자 역할이 있을 따름이야. 그게 근대국가라는 거예요. 민간기업 통제하지 마. 그게 더 결과가 좋아.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죠. 그러면서 근로자가 생긴 거예요. 각자가 뭐 농사 지을 때 무슨 근로자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근대 국가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대 국가는 고대 농경국가와 정반대라 했죠. 근데 그거를 부정해버리면 다시 고대 농경국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되고 신분제도가 생기고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근대 국가에 반발하는 고대 농경국가 세력 인사가
꼼수를 써서 만든 게 공산주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버리면 고대 농경국가가 되잖아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내란을 이렇게 집권하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가 국가의 정치 제도를 붕괴시키지는 못했다. 오래전부터 있었죠. 민주당은 원래부터 공산주의 정당은 아니었다. 민주당의 뿌리인 한민당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에 의해 창당된 정당이었다. 자연히 한민당의 주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민주당이 장악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 역시 극단적인 정치를 시행하게 되었고 민주당과 민주당 외곽의 공산주의 세력은 연합하여 극단적인 정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정당한 선거로 집권하자 더불어민주당 외곽의 공산주의 세력은 밀란을 통해 정부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그것도 시작했죠, 바로. 정권 출범 3개월 만인 2022년 8월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출범하여 매주 토요일 정례적인 퇴진 집회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아니, 집권하자마자 그냥 바로 퇴진 집회를 하더라.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더라. 자신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뒤집는 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러했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며 집회를 시작했는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무속인 천공의 개입으로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다는 점에서 실상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또 중요한 장소를 옮길 때는 또 풍수지리설에 입각하는 경우도 많죠. 노무현도 그러했고 어떻게든 이제 밀란을 일으키려 하는 거죠. 2022년 8월 밀란을 일으키려 했던 대표단체와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다. 촛불 승리 전환운동, 김민웅, 안질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단체도 있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했더라. 김용민, 안민석, 황운하 등이 참여하면서 정권 퇴진을 주장했죠. 이런 경우는 잘 없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정당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단체를 조직한 뒤 밀란을 일으키는 일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민주당이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밀란에 참여하여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밀란에 참여하여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선거 불복이죠. 자기들이 먼저 주장해놓고 대통령 집무실 거쳐 옮기는 일을 왜 참여해요?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이전하면 괜찮고 딴이가 이전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위선인 거죠.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들 대부분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였다. 끄리도 아닌데 밀란을 일으켜서 전복하려고 하더라. 자기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인파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며 15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 사태와 마찬가지로 용산 할로윈 사고를 공산주의 세력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밀란을 확대하려 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경비 인력이 그쪽으로 쏠려 이태원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가짜뉴스를 집회 명분으로 사용했다. 물론 이 역시 엄밀히 얘기하면 가짜뉴스이다. 경찰들이 딴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죠. 왜 갔나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사고 당일 이태원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대거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선거 불복 밀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선거 불복 밀란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을 한다 했잖아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선거 인정 못 하겠다고 되지도 않은 이유를 들이밀면서 퇴진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공산주의 세력은 대통령실 부근에서 밀란을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국민들에게 제법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선거 불복 밀란에 가담했다. 사건 사고를 이제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한 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였죠. 세월호 참사 때부터. 또 이제 어 이태원 사고 이후 할로윈 사고 이후 가세한 주요 단체 및 인물 유가족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천주교의 대표적인 공산주의 세력이죠. 뭐 민변 뭐 이런 데 참여하는 거죠. 공산주의 단체들.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건을 계기로 공산주의 세력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한 사건들에도 2023년 7월 발생한 그러한 사건들에는 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2023년 발생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들이 있다면 가짜뉴스들이 동원되는 거죠. 각종 가짜뉴스들. 그래요. 이건 과학적으로 가짜뉴스였고. 군대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이제 어떤가요? 어느 정도 수사를 무마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책임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최상병을 누가 죽이고자 해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건이 커지면 어떻게 할까요?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사건 사고를 범죄로 몰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꾸 정확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 하지 않고 자꾸 범죄자를 만들려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조직이 움직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있기도 마련이고 뜻하지 않았지만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군인들은 그렇게 행동하겠죠. 지시를 내린 사람 있겠죠. 너 잘못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또 윗사람이 시켰다 이러고 또 윗사람이 시켰다 하고 다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그럼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끝까지 다 올라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러고. 근본적인 원인은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분명히 누군가 실수한다. 자꾸 범죄자 몰이 하지 마라. 그럼 아무 조사도 안 되고 어, 시정도 안 된다. 근데 세월호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태원 할로윈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